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에러 메시지 CSV라고 하는 실습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요 데이터로 한번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 좀 리뷰해보면서 데이터 분석 작업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데이터는 이제 공정에서 사용된 데이터예요. 공정에서 설비 과정에서 발생한 에러를 나타낸 데이터인데요.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같이 분석 작업 수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해와서 이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 받았던 에러 메시지 CSV를 가져와서 분석 작업을 수행을 해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썼던 이제 이 import라고 하는 요 명령어는 뭐였어요? 우리가 위에서 익혔던 저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라이브러리를 해당 스크립트 호출하는 함수가 import였고요. 여기는 as는 뭐였어요? 이 라이브러리를 pd라고 하는 약어로 줄여서 쓰겠다라고 하는 명령어죠. 그쵸? 예. 그래서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이 라이브러리에 이제 readcsv라고 하는 요 함수를 이용해 이 데이터 파일을 짠 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readcsv CSV 파일을 불러오는 함수고요. 헤드라고 하는 함수. 저게 어떤 함수인가요? 이 헤드라고 하는 함수는 상위 개수, 상위부터 상위 n개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드라고 하는 함수 안에 숫자를 써주게 되면은 그 숫자만큼 위에서부터 데이터를 쭉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숫자를 안 써주면은 기본적으로 5개, 맨 위에서 5개를 출력을 해줍니다. 요런 함수예요. 그래서 데이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요렇게 써준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제가 뭐부터 하라 했었죠? 데이터의 구조와 타입을 반드시 확인을 하라 했었죠? 그쵸? 데이터의 구조와 타입을 확인하는 절차를 우리가 수행을 해줘야 된다. 여러 가지 함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함수는 info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게 되면은 간단하게 데이터의 구조와 타입을 한꺼번에 다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데이터는 range index라고 하는 옵션이 있죠? 데이터의 순서, 인덱스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총 몇 개예요? 2792개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순서는 0번째부터 시작해서 2791번까지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또 복습하는 거 한 가지. 파이썬과 같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 숫자가 0부터 시작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좀 다른 애들이 있어요. R이나 엑셀 같은 경우는 1부터 시작을 하는데 파이썬이나 아니면 다른 뭐 C 언어나 C++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순서를 셀 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0부터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순서를 세 나간다. 그래서 0부터 2791번까지 총 2792개의 데이터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 컬럼 토탈 12개의 항목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쵸? 네, 12개의 항목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각각의 항목들이 어떤 항목이 있는지 항목의 이름과 옆에 d타입이라고 보면은 이제 이 데이터 타입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d타입.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오브젝트라고 돼 있죠. 오브젝트. 범주형 데이터예요. 뭐예요? 문자. 그리고 여기 플롯 64 이렇게 나와 있죠. 실수형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연속형이죠. 실수 데이터. 그리고 int라고 하는 데이터도 있어요. 보통 원래는 인티저의 약자예요. int 해서 64 이렇게 써져 있는데 뒤에 있는 64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건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는 비트 수예요. 컴퓨터 메모리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비트 수라고 하는 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64비트로 잡혀져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별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int는 연속형인데 얘는 정수 데이터다. 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non-null coun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건 이제 뭐냐면은 결측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의 수, 즉 비어있지 않은, 결측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의 수를 뜻해요.
결측되어 있지 않은,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데이터, 존재하는 데이터 개수를 의미해요. 결측되지 않다라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에는 결측값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missing value라고 하는 결측값, 결측값이라고 부르는 missing value, missing value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결측값. 이 missing value는 뭐예요?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단계에서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서 발생한 공백을 뜻해요. 데이터 수집 또는 저장 처리 단계에서 발생한 누락된 데이터를 결측값이라고 부르고, 이 non-null count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결측되어 있지 않은, 즉 2792개 중에 몇 개 데이터가 있느냐, 각 항목별로 이걸 여기 이렇게 가운데 쭉 써준 겁니다. 그래서 2792개 중에 2792개가 있다, 2792개가 있다 이렇게 쭉 있는데 중간에 보면은 모델 같은 경우는 어때요? 1112개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2792개 중에 1112개는 데이터가 채워져 있는데 나머지 약 1000여 개 정도는 데이터가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결측값, missing value.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다, 공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해보면서, 아, 내가 지금 가지고 온 데이터가 몇 개 행으로 되어 있고 몇 개 열로 되어 있으며 또 결측값이 있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구나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수 데이터 3개, 문자 데이터 9개로 이루어진 261.9kB의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왔구나, 요렇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 기본적인 구성 요소. 그리고 포맷은 어떻게 확인하냐? 요렇게 이 헤드 함수 써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주면은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쵸? 예. DDA 작업을 해준 겁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불러와서 확인하는 단계를 해준 거죠. 그쵸? 그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설정해야 돼요? 이제 이 비즈니스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서 그 핵심적인 지표에 따른 다른 변수들 간의 특성과 연관성, 관계들을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유의면 인사이트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정지시간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정지시간. 정지시간은 뭐냐면은 어떤 에러가 발생하고 이 설비가 에러가 조치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정지시간이라고 불러요. 보통 정지시간이라고 하면은 초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지시간, 이 10분초로 나와 있는 정지시간도 있고, 정지시간 2라고 하는 컬럼에는 초 단위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이제 정지시간 2, 요런 게 이제 좀 핵심적인 지표가 되겠죠? 설비가 정지되고 나서 얼마 만에 설비가 다시 가동이 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우리가 HR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HR, 어떤 작업자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관점에서는 작업자라고 하는 게 또 주 목표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쵸? 예. 어쨌든 비즈니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주 지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의 기본적인 어떤 기술 통계량이라고 하는 특성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었죠. 그쵸? 기술 통계량이라는 게 뭐였어요? 데이터의 기본적인 통계적인 어떤 캐릭터리스틱, 통계적인 어떤 이 특성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술 통계량을 간단하게 확인을 하려면은 요런 함수들을 또 써주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에 있는 이 기술 통계량을 한꺼번에 간단하게 또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이 df1 뒤에 describe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describe라고 하는 함수를 확인을 해서 써보면은 이건 뭐냐면은 모든 연속형, 즉 숫자 데이터의 요약 통계량, 평균, 표준, 편차, 최대, 최소, 중앙값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df1 데이터의 정지시간 2, 온도, 습도를 컴퓨터가 숫자 데이터로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데이터의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25% 구간, 50% 구간, 75% 구간, 최대값까지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숫자 데이터는 요렇게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뭐뭐 확인하면 돼요?
대표값, 평균과 중앙값, 그리고 데이터가 얼마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가, 요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describe라고 하는 함수. 문자 데이터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value count 뭐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빈도수나 항목 같은 것들을 확인해 줄 수가 있었어요. 에러 메시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하면 한 가지 항목만 쭉 추출할 수 있었죠. 이것도 설명을 좀 써드릴게요. 대괄호를 이용해 한 가지 항목만 추출할 수 있었고, 이 대괄호를 이용해 추출되는 한 가지 항목을 보통 이 판다스에서는 시리즈라고 부르는 구조로 부릅니다. 순열이라고 불러요. 대괄호 하나예요. 대괄호 하나. 그래서 메시지라고 하는 문자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 메시지 데이터가 어떤 항목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 unique라고 하는 함수를 써줘 볼게요. unique. 이렇게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건 뭐냐면은 해당 범주형 데이터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제가 항목만 확인하면 장땡이냐, 빈도수도 같이 확인하면 좋다라고 했었죠. 만약에 이 에러 메시지의 빈도수도 같이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뒤에다가 value count라고 하는 함수까지 써주게 되면은 해당 데이터에 빈도수까지 확인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데이터를 쭉 정렬해줘서 어떤 에러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도어 오픈 에러, 자재 픽업 에러, 비전 가전 준비 에러, 로트 종료 에러, 초기화 에러 하면서 이렇게 이 데이터의 개수를 쭉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 그럼 문자 데이터는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느냐? 숫자 데이터처럼 describe 기능이 없느냐? 이 describe 옵션에다가 include라고 하는 함수 써주시고 여기다가 object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요약 통계량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 개수, 유니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항목수, 항목수가 어떻게 되는지, 탑은 그 항목수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항목을 뜻하는 거고요. frequency는 뭐냐면은 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항목의 빈도수까지 요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해주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기본적인 기술 통계량, 여러가지 통계적인 특성도 확인을 하고 여러가지 어떤 문자 데이터의 빈도와 항목도 확인을 해보고 데이터 확인을 해보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의 방향성을 우리가 잡아가는 거죠. 네, 이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이거 어떻게 삽입을 하셨냐? 자, 위에 중간에 이제 이 셀을 삽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플러스 기호를 중간에 이렇게 커서를 입력해서 입력을 해주면은 이렇게 새로운 셀을 중간에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삽입을 해주고 이 코드를 또 마크다운으로 바꿔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타이핑을 할 때는 이 셀 창이 초록색으로 바뀌죠. 그쵸? 초록색으로 바뀌는데 여기에 ESC 키를 누르시면은 이 겉에 테두리 창이 초록색이었다가 왼쪽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걸 커맨드 모드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 셀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단축키를 이용하면은 새로운 셀을 추가하거나 마크다운 모드로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커맨드 모드, 파란색으로 칠해진 요 모드에서 A키를 눌러주시면 위로 새로운 셀이 생기고요. B키를 눌러주시면은 아래로 새로운 셀이 생깁니다. 네. A나 B키. 그리고 X를 눌러주시면은 기존에 있는 셀이 삭제가 돼요. 이것도 정리해드릴게요. 자, 주피터 노트북 셀 단축키. 그래서
우리가 ESC 키 누르면 초록색으로 바뀌죠? 이걸 커맨드 모드라 불러요. 커맨드 모드. 그리고 지금 초록색으로 테두리 되어 있는 거는 코드 모드예요. 커맨드 모드랑 코드 모드.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코드 모드는 이제 우리가 뭐 그냥 글을 입력하는 파이썬 코드나 마크다운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모드고, 여기서 이제 ESC를 누르면은 커맨드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커맨드 모드는 이제 ESC 키를 눌러주면은 하면은 테두리가 파란 창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이 커맨드 모드에서 위로 A키를 누르면은 A키를 누르면은 위로 새로운 셀을 생성을 해주는 거고요. B키를 누르면은 아래로 새로운 셀을 생성을 해주고, 또 만약에 이 셀이 불필요하다, 제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X키를 눌러주면 돼요. 커맨드 모드에서 X키를 눌러주면은 생성한 셀을 삭제해줄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처럼 셀을 만들었는데 지금 코드 모드잖아요. 마크다운 모드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M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M. 그러니까 이 셀 모드에서 ESC 누르면 파란색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M키를 눌러주면은, M키를 눌러주면 이게 마크다운으로 바뀌어요. 마크다운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고, 만약에 마크다운에서 내가 다시 코드로 전환시키고 싶어 하면은 Y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Y. 네. Y를 눌러주면은 다시 코드로 전환시켜줄 수 있어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X, B, A 또는 M, Y 하면 단축키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착착.